네, 저희 연구소에 이제 오시는 그 컨설팅을 받으러 오신 그 박사님이 한 분 계신데 그분이 질문을 좀 던져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에 답을 해드렸더니 이거를 유튜브 강좌로 만들어서 좀 널리 알려주세요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에 강좌를 한번 만들어 봅니다. 내용이 뭐냐면 우리가 이제 이 측정 도구들이니까 측정 도구들을 가지고 연구 모형을 설계를 했을 때 이게 아무래도 이제 뭐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막 이렇게 되니까 이것들을 각각 선행 연구에서 이제 이미 개발된 측정 도구 A, B, C, D를 가져와서 사용을 하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얘네들로 연구 모형을 짜고 모델을 만들고 그리고 가설을 설정을 하죠. 그리고 이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서 얘네들로 설문지를 구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설문지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다음에 수집된 데이터로 이제 어떤 뭐 통계 프로그램을 가지고 분석을 해서 가설을 검증을 하게 되는 이제 이런 구조죠. 그런데 ABC의 척도가 뭐 예를 들어서 여기서 말하는 척도라는 거는 이제 응답자한테 응답을 받아내는 방법을 말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다 리커트 척도다 라고 한다면 리커트 척도가 어떤 겁니까? 우리가 측정을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인데 리커트 척도는 이제 소위 말해서 사람의 이 생각, 사람이 느끼는 감정은 다 기준이 다르죠. 부자들한테 500원은 매우 불만족이지만 가난한 사람들한테 500원은 만족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준은 다른데 이 사람들의 각각 기준이 다른 데이터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흐름을 알아낼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봤더니 이런 사람의 생각이나 인지 또는 지각과 같은 것을 측정할 때 좀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 기준을 기준으로 잡으면 안 되고 간격을 기준으로 잡아야 된다라는 거죠. 사람의 생각의 간격은 같다는 거예요. 매우 아님하고 보통하고 그렇다 하고 뭐 매우 그렇다 요런 간격은 같다라는 거예요.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이런 간격은 같다라고 해서 간격이 같다, 등간.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등간 척도를 많이 사용하게 되죠. 다만 이제 이 간격을 몇 개로 두느냐에 따라서 1, 2, 3, 4, 5점이 될 수도 있고요. 7점이 될 수도 있고요. 9점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5점인 경우에 보통은 3점이 될 거고 7점인 경우에 보통은 4점이 될 거고 9점인 경우에 보통은 5점이 되겠죠. 자, 그렇게 해서 홀수로 측정을 할 수도 있고 또는 이 3점, 4점, 5점은 5점, 7점, 9점이라는 홀수 척도에서 각각 보통의 역할을 담당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대다수의 응답자가 보통에 너무 몰리게 되니까 응답을 조금 강제하기 위해서 보통이라는 응답을 안 받아내기 위해서 얘네들을 없애버리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짝수의 형태가 되기도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그래서 홀수는 뭐 5점, 7점, 9점 척도, 짝수는 뭐 4점, 뭐 6점 척도, 이런 것들이 주로 많이 쓰이는 등간 척도죠. 자, 이렇게 봤을 때, 예를 들어서 A 측정 도구의 척도가 5점이다. 그냥 이거는 뭐 경험상으로 봤을 때는 5점이 제일 많이 쓰이는 것 같아요. 뭐 B는 7점이다.
C는 4점이다. 뭐 D는 9점이다. 이런 식으로 척도가 다 다를 때, 뭐 그냥 이렇게 쓰면 돼요. 그냥 다 달라도 상관은 없어요. 그냥 다 다른 경우를 그대로 적용을 시킨다. 이제 이렇게 동그라미가 이제 그대로 적용을 시킨다. 라고 한다면 가설 검증에서는 어차피 이것들이 다 표준화 계수로 나올 거기 때문에 표준화 계수가 뭡니까? 결국에는 그 0에서 1 플러스 마이너스 1이죠. 1까지 범위 안으로 뭐 안 그런 것도 있지만 대부분의 표준화 계수들은 0과 1을 기준으로 해서 요 안에 그래서 1에 가까울수록 뭐가 딱 커진다 이러면 거의 직관적으로 알 수가 있잖아요. 어디 직관적이기 뭐 뿐만 하겠습니까? 상대적 비교도 가능하겠죠. 이런 식으로 다 표준화가 돼버리면 예를 들어서 어떤 것이 스몰 a가 표준화 계수값이 0.7이 나왔어요. 스몰 b가 0.6이 나왔어. 근데 A는 리커트 7점 척도, B는 리커트 5점 척도로 측정이 되었어. 그렇다 한들 표준화를 시켰기 때문에 당연히 A가 크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가설 검증하면 비록 척도가 다 달라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이제 뭐가 하나 문제냐면 이 두 가지 이 부분이 문제인데 첫 번째는 요거는 이제 뭐 장점은 아니지만 요거는 뭐 그래도 괜찮다. 뭐 가설 검증하는 거는 괜찮다. 근데 요거는 조금 불편하다. 불편한 점이 뭐냐면 첫 번째는 응답자들이 조금 헷갈릴 수가 있어요. 응답자들이 답변을 할 때 조금 헷갈릴 수가 있다는 점. 두 번째는 기술 통계에 분석을 해서 나온 어떤 평균값 같은 것들, 우리가 이제 M이라고 하죠. 미인의 약자 M이라고 하죠. 이 M이 스몰 a가 예를 들어서 4.8이 나왔고 스몰 b가 예를 들어서 2.9가 나왔어요. 요랬을 때 A가 만약에 9점 척도야. B는 4점 척도야. 그러면 사실 4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2.9점이면 약간 이쪽에 가까워요. 보통보다 약간 이쪽에 가깝거든. 근데 9점 척도에 4.8점이라는 거는 약간 이쪽에 가깝단 말이에요. 보통보다는 약간 아래쪽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누가 더 만족도라 치면 누가 더 만족했냐? B가 만족을 했죠, 사실은. 그런데 이 숫자상으로 보면 마치 A가 큰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기술 통계에 의한 상대적 비교가 이게 또 헷갈린단 말이죠. 이 헷갈린다 이게 즉 뭐를 말하냐면 직관성을 말하는 겁니다. 직관성. 우리는 이 직관적으로 딱 판단을 하기 쉽게 하려고 표준화 계수를 많이 사용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논문에 보고할 때 비표준화 계수를 잘 보고를 하지 않고 표준화 계수를 보고하는 이유가 뭐냐면 뭐 딴 건 둘째치고 직관력이 있다는 거죠. 딱 값을 보고 바로 비교가 가능하다는 거죠. 크기 비교가. 그런 이 척도가 다를 때 그대로 적용시키면 뭐 가설은 표준화 계수로 어차피 비교를 할 거니까 괜찮은데 이 불편한 점들이 있단 말이에요. 기술 통계 자료로 상대적인 비교를 하는데 비교가 안 되는 게 아니고 자세히 뜯어보면 비교가 되는데 그게 딱 봐서 모르는 이제 불편한 점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 불편한 점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얘를 그냥 싸그리다 그냥 뭐 예를 들면 5점이 제일 많이 쓰인다고 하니까 5점으로 그냥 다 통일시켜 버리자 이거죠. 통일시키려고 하다 보니 찝찝하단 말이에요. 뭐가 찝찝한데? 아니 이 개발자가 나름 다 생각이 있어서 얘는 5점, 얘는 7점, 얘는 4점, 얘는 9점 이렇게 개발을 해놨을 텐데 이 개발자 허락도 없이 그냥 내 마음대로 다 5점으로 통일해 버려 가지고 사용해도 될까? 찝찝하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지금 오늘의 주제가 뭐냐면 이 측정 도구들의 척도를 통일시켜도 되겠냐라는 문제예요. 자, 요거를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저도 이제 제가 어제 이제 그분하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분도 그러고 저도 그 이후에 어제 한번 조사를 해봤더니 그 어디에도 설명이 없어요. 설명이. 이런 식으로 다양한 척도들로 구성된 측정 도구들을 모아가지고 한 대 모아서 척도를 통일시켜도 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의해 놓으신 분도 없고 교재도 없고 인터넷에 검색을 해도 안 나오고 없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개인적인 지식과 저의 개인적인 지식과 저의 개인적인 경험을 최대한 쥐어짜서 최대한 쥐어짜서 가장 합리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보려고 시도를 하겠습니다. 자, 경우의 수를 좀 나눠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경우의 수는 이 도구, 측정 도구의 이 개발을 많이 해본 사람이면 아마 느끼실 텐데 저 같은 경우에도 정말 이 측정 도구 개발을 많이 해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설명을 머리를 쥐어짜서 해볼 수 있겠다라는 판단이 든 거죠. 정말 개발을 많이 해본 사람이면 좀 느낄 수 있는데 이 개발을 할 때 의도가 첫 번째, 여기 두 번째 여기 적을게요. 개발 의도가 어디에 있느냐가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이제 그걸 좀 알 수가 있어요. 이 측정 도구를 선행 연구에서 가지고 올 때 그 측정 도구를 누가 만들었으며 누가 수정 번안해서 사용하였으며 또 그거를 또 누가 어떤 연구에 적용시켜 가지고 사용했는데 이런 스토리가 나오잖아요. 그 개발의 스토리가 나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얘도 이제 스토리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게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구성이. 이건 측정 도구를 가져와서 설문지를 만들어 보거나 아니면 연구를 해보신 분들은 다 아시는 부분이에요. 자, 이제 처음 연구하시는 분들은 이제 보나마나 이렇게 하실 거고, 자, 그러면 측정 도구를 선행 연구에서 내 연구 대상과 내 연구의 취지에 맞는 그 많은 측정 도구들 중에서 하나가 딱 눈에 띄어서 그걸 가지고 오는 거죠. 그런데 그 논문에 그 선행 연구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자, 이 스토리가 첫 번째 어떤 개발자가 나와요. 누가 개발을 했는데 그거를 누가 수정을 했는데 수정한 사람은 안 나올 수도 있고 자, 그 다음에 누가 또 사용을 했는데 이것도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이런 거죠. 여기까지도 똑같아요. 개발자가 있는데 누가 수정 번안해서 사용했는데 그래서 또 누가 또 사용했는데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스토리가. 자, 여기까지 이제 쭉 스토리가 나오는데 이 구성 체계에서 예를 들어서 하위 요인으로 다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것들은 어떤 문항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주로 이제 이렇게 나오죠. 하위 요인이 없는 경우도 있어요. 자, 이것도 하위 요인이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고 어쨌든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문항들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하면서 이제 또 이야기가 쭉 풀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 밑에 뭐라고 나오냐면 이거 좀 중요하니까 색깔을 노란색으로 한번 칠해서 얘를 설문조사를 한 다음에 수집된 그 데이터를 예를 들어서 A 합산을 해라. 그래가지고 몇 점 이상이면 높은 거, 몇 점 이상이면 낮은 거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해라. 또는 합산은 아니지만 좀 별도의 특별한 공식을 제공하면서 이 공식대로 이 데이터를 계산을 좀 해주라.
요런 식으로 나와 있는 게 있고 그냥 아무 말도 없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논문 지금 보고 있는 이 선행 연구의 나중에 이제 분석한 부분을 보게 되면 실제로 요런 계산에 의해서 가설 검증이 되고 있겠죠. 근데 요런 논문은 나중에 이 논문 뒷부분에 분석 파트를 가서 보면 기술 통계에 해당되는 부분을 보면 이게 만약에 이 도구가 리커트 5점 척도였어요. 그러면 보나마나 1점에서 5점까지잖아요. 근데 이 논문의 기술 통계 부분을 보면 이 도구에 해당되는 최소값이 1 비슷하고 뭐 1.12 뭐 이런 식으로 나올 거고 또는 1점일 수도 있어요. 최대값이 5점일 수도 있지만 뭐 4.89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기술 통계에서. 그러면 이게 뭡니까? 아, 그냥 최소값이 1에서 최대값이 5구나. 다시 말해서 기술 통계는 자, 이런 과정에 변수 계산을 거치게 되는데 이 변수 계산은 결국 이 구성 체계에 대한 타당성과 신뢰성을 확보한 문항만으로 변수 계산을 실시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된 변수 계산이 최소값과 최대값이 이 척도의 범위와 같다? 라고 한다면 결국 이 문항들은 평균화가 됐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과정에서 변수 계산이 평균 처리가 됐다는 거예요. 평균 처리가 됐다는 거고 이거는 여기에 나온 이 기술 통계에 의해서 나온 최소값하고 최대값이 있겠죠. 요거는 당연히 합산이었으면 점수가 커졌을 거예요. 특별한 공식에 의해서 나오면 그 공식에 의한 값이 나왔겠죠. 그러면 이 데이터는 이 변수 계산이 요 공식에 의해서 합산 내지는 이 공식에 의해서 나왔을 거란 말이에요. 자, 이런 두 가지의 스타일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두 가지 스타일의 개발 의도가 뭐였을까 이거예요. 개발 의도가 뭐였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면 데이터를 특별한 공식이나 합산에 의해서 해주세요라고 되어 있는 측정 도구의 개발 의도는 실질적으로 이 점수, 이렇게 합산이나 또는 특별한 공식에 의해서 계산된 이 점수가 중요한 거예요. 점수에 더 큰 포인트를 두고 있다는 거죠. 의도적으로 이 점수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그냥 그런 특별한 계산 공식은 없고 평균화에 의해서 이렇게 변수 계산 처리를 하는 이런 도구의 실제 개발 의도는 어디에 있냐면 이게 5점이든 7점이든 9점이든 4점이든 6점이든 어쨌든 가장 적정한 측정의 척도이면 되는 거예요. 그게 5점일 수도 있고 7점일 수도 있고 4점일 수도 6점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이 개발 의도는 이 점수보다는 이렇게 이 측정에 대한 기준보다는 이 구성에 대한 분류가 더 중요한 거예요. 구성 체계에 의한 분류에 조금 더 포인트를 두는 거예요. 자, 이렇게 봤을 때 이제 우리가 이 2번에 해당되는 개발 의도로 만들어진 측정 도구의 경우는 이 척도에 관심을 안 두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려보자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이제 좀 이거 다 지우고 한번 해볼게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개발 2번의 경우입니다. 요 2번의 경우 제가 여기
자, 이렇게 2번의 경우를 제가 이제 다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측정 도구를 개발 의도가 이 분류에 포인트를 둔 경우, 예를 들어 가지고 실제 이 개발하는 사람이 여러 가지 방법을 썼을 수 있어요. 그냥 단순하게 질적으로 뭐 FGI 정도만으로 끝내서 개발한 경우도 있을 거고, 또는 이렇게 된 거를 요인 분석까지 끌고 와 가지고 옵션으로 신뢰도까지 본 다음에 이제 개발한 경우가 있을 것이고, 요 두 개는 분류. 이제 여기에는 더하기 타당성하고 이제 신뢰성까지 받겠죠. 근데 얘를 더 끌고 와서 이제 문항 적합성까지 본 경우가 있어요. 이제 문항 반응 이론 같은 거, 라쉬 모델 이런 거 이용해 가지고 문항 적합성까지 보게 되면 요거에다가 플러스 뭐가 되냐면 이 척도까지도 살펴봅니다. 5점이 나을까, 7점이 나을까, 6점이 나을까, 9점이 나을까. 우리가 그걸 이제 범주 확률 곡선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만약에 5점 같으면은 1점은 요렇게, 2점은 요렇게, 3점은 요렇게, 4점은 요렇게, 5점은 요렇게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패턴과 간격이 비스무리하면 5점이 맞다, 또는 7점이 맞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설사 문항 적합성 검토를 해서 척도에 대한 뭐 어떤 범주 확률 곡선 이런 것들을 계산을 해서 실제로 5점이 낮다라는 판단을 했다 하더라도, 이거는 이제 뭐 이론하고는 별개의 문제지만 경험상으로 봤을 때 이거를 그대로 다시 7점으로 만들어 가지고 또 조사를 해서 문항 적합성 판단을 해보면 7점도 이런 식으로 나와요.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이 척도 5점이 낫냐, 7점이 낫냐, 9점이 낫냐, 4점이 낫냐, 6점이 낫냐의 문제는 실질적으로는 실무에서는 큰 차이가 없어요. 이 큰 차이가 나면 진짜 이 개발자가 문항 적합도까지 봤다, 척도에 대한 분석까지 했다, 5점으로 나왔다, 그러면 5점으로 써야죠. 근데 실제로 그렇게까지 해서 만들어진 측정 도구도 조금 뭐 많지는 않은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실제로 문항 적합도 분석을 많이 해본 입장에서 5점이나 7점이나 9점이나 4점이나 6점이나 뭔가 좀 이렇게 두드러지게 다르게 나오면 그 중에서 가장 나은 척도를 쓰는 게 사실상 맞는데, 실무에서는 또 그렇지도 않고, 또 그리고 개발 의도가 사실상 이 체계에 대한 분류에 조금 더 목적을 두고 개발을 하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자, 이런 도구만 가지고 내가 요렇게 구성을 했다면 만약에 그냥 이 척도가 다른 거를 그대로 적용시켰을 때 불편한 점, 응답자가 좀 불편하다, 기술 통계에 어떤 상대적 비교가 좀 불편하다라면 5점으로 통일을 시켜서 아예 모든 거를 다 직관적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것 때문에 실제로 각 척도를 그대로 적용시켜서 쓴 거하고 결과가 판이하게 다르게 나올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이런 점을 좀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 이론도 아니고 여기에 대해서 사실상 어떤 아주 그 존경을 받고 또 실무에서도 인정을 받는 교수님이 이렇다라고
딱 잘라서 말해주는 교수님도 안 계실 거예요, 아마. 왜냐하면 이 부분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거든요. 맞다 틀리다의 문제는 아니고 이렇게 해도 사용해도 나쁘지 않다라는 것이지 이렇게 사용하면 절대 안 된다 이런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아마 그 누구도 명쾌하게 설명을 해준 사람이 없었을 거다. 그러다 보니까 학생 입장에서는 누구는 하지 마라 하고 누구는 해도 된다 하고 이런 식으로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근데 둘 다 틀린 말은 아니다 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연구의 편의상 그리고 연구를 했던 그 연구를 보는 사람들의 어떤 직관성을 위해서는 방금 말씀드린 그런 조건에 해당되는 측정 도구들로 구성된 경우 점수를 통일을 시켜도 되지 않겠나라고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득력이 있다 또는 납득할 수 있겠다라고 하면 그렇게 연구를 해도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 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